안녕하십니까. 사물 인터넷 과정을 맡게 된 전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 사물 인터넷 과정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많이들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사물 인터넷.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어로 인터넷 of things, 사물 인터넷을 인터넷 of things라고도 하는데요. 그 앞에 글자를 줄여서 IoT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IoT뿐만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섞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사물 인터넷이 20차 시까지 있는데요. 이 20차 시가 일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프리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처음 3차 시까지는 일단은 사물 인터넷의 만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사물 인터넷이 왜 생겼으며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태동됐고 무엇 때문에 활성화가 됐는지 산업적 측면 아니면 비즈니스 아니면 기술적 측면 등으로 다양한 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 일단은 그 경제적인 측면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 6차 시까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물론 경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공유 경제라든지 경험 경제,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사물 인터넷 구조, 사물 인터넷 구조는 크게 생성, 그리고 연결, 처리, 가공 4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물 인터넷의 생성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떤 온도라든지 습도 아니면 압력,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하게 된 데이터들을 서버라든지 클라우드 쪽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통신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하고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 과정인데요. 처리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스마트홈을 이용해서 차가 오고 있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가스를 켜고 아니면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밥을 자동적으로 하게끔 하는 이러한 처리 기술을 말하는 건데요. 이러한 처리는 결국에는 클라우드 또는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아마존 AWS IoT 또는 그 MS Azure IoT를 이용해서 사례를 이용해서 어떻게 서비스가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 그 다음에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액추베이터 아니면 행동을 할 건지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요. 이렇게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지만 최근에 가장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는 보안 측면에 있어서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에 그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보안 이슈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보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사물 인터넷 보안을 이용해서 어떻게 외부의 침입이라든지 내부에서 그 보안을 아무런
의미 없이 또는 그 허가 없이 내보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계로 해서 사물 인터넷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 다음 10차 시와 11차 시, 12차 시, 3차 시는 사물 인터넷 융합입니다. 아무리 사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제라든지 산업과 융합이 되어서 새로운 생성 유비 네트워크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근 많이 쓰이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로봇을 이용한다든지 로봇을 이용해서 제조업 인더스트리 4.0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로봇 같이 어떻게 제공되어 있는지 설명할 거고요. 방금 얘기했던 스마트 공장, 최근 4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스마트 공장에 쓰이고 있는지 개념, 그리고 주요 기술, 그리고 최근 해외라든지 국내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입니다. 이러한 기술 그리고 융합을 이용해서 최근 많은 그 사물 인터넷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요국의 사물 인터넷 정책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미국이라든지 유럽 연합 그리고 일본에서는 2015년부터 그 사물 인터넷 전략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해외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내 사물 인터넷 전략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국내 인터넷 사물 전략에 관련돼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추진 배경하고 현황 그리고 비전과 목표 그리고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정책이라든지 비전, 목표 그리고 활성화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에 있어서는 그 정책에 앞서서 먼저 사물 인터넷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구글은 최근 예전부터 그 네트워크 기술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MVNO 그 네트워크 통신 기술을 빌려다가 쓰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애플의 투트랙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투트랙 전략. 자기가 애플에서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첫 번째 전략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은 세컨드 전략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전략 두 가지를 동시에 쓰고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그 삼성이라든지 LG 그리고 중국 BAT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BAT란 그 바이두와 그리고 알리바마, 텐센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바이두로 검색을 하고 알리바마로 전자상거래를 하고 나중엔 SNS, 그 텐센트로 SNS를 한다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BAT, 중국의 경제, IT 경제를 이끌고 있는 BAT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터넷, 사물 인터넷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사입니다. 그 사물 인터넷 기술 중에서 요 통신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통신이 없다면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을 하기 위한 그 데이터 전송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선과 무선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통신사는 앞으로 어떻게 사물 인터넷 전략에 대해서 추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사물 인터넷 핵심 비즈니스인데요. 그 사물 인터넷 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그 사례들을 이용해서 쓰이고 있는지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해서 뭐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뭐 웨어러블 옷이라든지 아니면 포터블 뭐 글래스 아니면 와치 뭐 이런 다양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물 인터넷이 모두 집약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물 인터넷 카, 차와 차 간의 통신뿐만이 아니라 차와 인프라, 그 도로 주변과의 통신 또는 데이터들을 집적한 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GPS 기술 등 다양한 사물 인터넷 기술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마트홈이 있는데요.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차가 집에 오면은 자동적으로 밥을 하고 아니면 가스레인지가 켜지고 아니면 그 조명이 밝아진다. 집에 들어와서 뭐 조명뿐만이 아니라 영화 같은 그 시어터를 보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면 자동적으로 조명이 어두워진다든지 이런 다양한 스마트홈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빅데이터인데요. 빅데이터가 2012년도, 13년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가 중요하고 모아놨지만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사람들이 많이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그 2016년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그 경제학자가 4차 혁명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나서 그 빅데이터가 그 최근 ICBM이라고 해서요. 그 최근 그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I는 방금 얘기했던 IoT, 그리고 C는 클라우드, 그리고 B는 빅데이터, M은 모바일이 되겠죠. 자,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한 주요 기술로 4가지를 꼽았었는데요.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 다음에 모바일이고요. 최근에는 AI라고 해서 인공지능까지 5개로 뽑고 있습니다. 물론 3D 컴퓨팅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RPA 기술이라든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 기술들이 화두가 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바이스 측면에 있어서의 그 핵심 비즈니스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면 그 다음 17차 시에서는 그 공유 경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공유 경제가 활성화가 된 이유가 있는데요. 잠깐 지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공유 경제. 자, 공유 경제는 제레미 러프킨 경제학자가 이제 발표한 그 경영 그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그 우버 그 가상의 택시를 이용하거나 그 집에서 안 쓰고 있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택시업을 하고 있는 그 우버 또는 에어비앤비, 집안에서 방이라든지 잘 수 있는 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공유 경제라고 하는데요. 우리들이 쓰지 않고 또는 여유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서 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그 경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용자가 있고요. 여기는 방금 얘기했던 공유 경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유 경제 제공자. 공유 경제 제공자는 방금 얘기했듯이 차를 안 쓰고 있는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방은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 뭐 그런 제공자들을 얘기하겠죠. 또는 아니면 재물적으로 뭐 책은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싶다. 이런 공유 제공자. 이 공유 제공자는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공지를 하죠. 아니면은
광고를 하겠죠. 이 공유경제 플랫폼이 방금 얘기했던 우버 앱이라든지 아니면 에어비앤비 앱을 통해서 공개를 하겠죠. 그러면 사용자가 이동이 필요할 때 아니면 묵을 방이 필요할 때 이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요. 나 이 방, 나는 또 이 택시라든지 아니면 요 차가 마음에 들어 아니면 요게 필요해 할 경우에는 이 공유경제 플랫폼에다가 지불하겠죠. 가격을. 그러면 공유경제 제공자는 수수료가 아니라 수익을 얻고요. 공유경제 플랫폼 제공자는 수수료 10에서 20%를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를 제공받고요. 결국 사용자는 이 공유경제 제공자한테 SNS 등을 통해서 긍정이라든지 부정의 댓글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과 한계 비용입니다. 제레미 러프킨 경제학자가 공유경제는 결국에는 최근에 자본주의 경제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했었지만, 하지만 한계 비용이 결국엔 제로가 된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공유 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게 도출되었습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18장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이러한 기술과 그리고 사물 인터넷 융합 사례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모든 걸 이해하셨다면 요거를 여러분들의 조직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19차시랑 20차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차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공공 이러한 조직들이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서 아니면 TFT를 구성할 때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될지 새로운 개발자 또는 사물 인터넷 비전 전문가를 포섭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교육 등을 이용해서 육성해야 될지 이러한 변화 관리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영적인 마인드 그리고 IT 거버넌스 차원에서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차시부터 20차시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일장인 사물 인터넷의 만남 IoT,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생활 속의 사물 인터넷. 여러분들이 사물 인터넷이 뭘까? 아니면 어떻게 구현된 거지? 이거는 인터넷 기사 또는 신문지상에만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을 보시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와중에도 사물 인터넷이 녹아져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니면 가상의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침 6시에 물론 아침 6시에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7시에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물 인터넷 음성 인식 서비스를 이용해서 날씨를 확인합니다. 물론 시간도 확인하겠지만 날씨를 확인해서 비가 오는지 아니면 태풍이 불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씨를 확인하고 이 사람은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날씨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자, 비가 오면 우비를 입고 뛰려고 그런 건가요? 자, 어쨌든 아침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스마트 핏빗이라는 스마트 밴드를 차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 맥박수라든지 아니면 거리, 하루에 적당한 운동량들 책정하고 이 정도 운동이 끝났구나 아니면 이 정도면은 내 맥박수가 정상이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을 먹고 버스 정류장에 딱 가면 도착 버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사이너지라고 해서요.
그 최근에도 요즘 버스 정류장에는 그 버스 중앙 그 관제소에서 각 정류장에다가 그 버스 도착 시간뿐만이 아니라 지도라든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아차 싶었을 겁니다. 집에 전기장판을 안 껐구나, 불을 안 껐구나. 이럴 경우에는 핸드폰, 모바일 폰을 이용해서 전기장판을 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스마트 홈이 되겠죠. 네. 뭐 아침 6시부터 뭐 회사 갈 때까지 뭐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한번 볼까요? 저녁 6시까지 프로젝트 보고를 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무선 빔을 이용해서 프로젝터를 연결을 합니다. 또는 퇴근할 때쯤 돼서 와인샵 근처를 갔더니 와인 행사 안내 푸시가 모바일에서 뜨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최근 비콘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 샵이라든지 어떤 가게에서 일방적으로 그 광고에 대한 푸시 알람을 띄게 합니다. 요 푸시 알람이 뜨면 귀찮겠지만 요거를 클릭함으로써 뭐 여러분들한테 뭐 리워드, 뭐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갈 때쯤 돼서 자동적으로 세탁기 등 전기밥솥이 자동적으로 구동될 수 있게끔 스마트 앱을 구동을 합니다. 물론 스마트 앱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전기밥솥에 쌀은 있어야 되겠죠. 쌀이 없이 스마트 앱을 킨다면 네. 자, 아까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는데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국집 AR이든지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애완동물을 뭐 급식할 수 있게끔 뭐 앱을 가동한 뭐 이런 기법들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는 피자 배달을 이용해서 피자 가게 전용 앱을 요즘에는 뭐 배달 앱도 많이 있죠. 배달 앱을 이용해서도 뭐 저녁 12시, 새벽 1시까지도 뭐 얻어 먹기도 합니다. 예. 신용카드 결제로 LTE 카드 결제도 하고요. 예.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에다가 일단 그 카드 정보를 입력해서 뭐 굳이 리더기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도 다양하게 사물 인터넷을 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다양한 경제라든지 아니면 뭐 표준화 단체에서도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란 센서를 내장하고 있는 사물들이 서로 연결돼요. 자, 여기에 사물이 있어요. 자, 여기도 사물이 있어요. 센서를 내장하고 있대요. 센서. 자, 이 센서는 뭐죠? 자, 빛, 온도, 뭐 습도, 압력, 핸드폰의 자이로 센서라든지 이러한 물리적 파장들이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게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센서를 내장하고 있는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대요. 여기도 센서가 있죠. 센서도 있겠죠. 이렇게 연결되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사물들이 제공하던 것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 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느냐? 다음 장에서는 사물 인터넷 역사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거기서 왜 새로운 가치가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사물 인터넷 관련된 그 정의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는 뭐 모든 사물에까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다.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뭐 전기통신연합이라든지 유럽통신표준회 그리고 이동통신표준화 단체 같은 데서도 비슷비슷하게 사물 인터넷 관련된 다양한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새로운 가치를
사물과 사물, 센서와 센서가 내장된 객체 또는 사물들끼리 연결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는 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창기 사물 인터넷 초창기에는 센서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특정한 이용 환경을 원격에서 감시하거나 감시한대요. CCTV 아니면은 그 산림에서 산불이 나는지 아닌지 센서, 뭐 온도 센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컴퓨터 능력과 통신 능력이 있는 디바이스를 구성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특징은 뭐냐? 이러한 센서들이 감시를 하고 있겠죠. CCTV를 뭐 예를 들게요. 여기 이제 서버, 중앙 컴퓨터라고 하죠. 자, 데이터는 센싱. 자, 서버에서 CCTV로 골목길을 보고 있어요. 과연 그 범죄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24시간 감시를 한다고 볼 거예요.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가죠? 서버에서 센서, CCTV로 가는 게 아니라 CCTV에서 서버로 간다. 그래서 센서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은 단방향이다. 그래서 초창기 센서 네트워크, 사물 인터넷은 이러한 단순하게 그 원격이나 감시 또는 제어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개념이 사물 지능 통신입니다. 머신 투 머신, M2M.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2개 이상의 디바이스 사이에서 데이터가 교환한다. 양방향.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물과 사물 간에 데이터를 주지만 서로 주고 받는다. 결국 이 사물은 센싱이 될 수 있지만 액추에이터 기능도 할 수 있다. 행동하거나 반응할 수 있는 기능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액추에이터. 그래서 사물 지능 통신은 센서 네트워크가 발전돼서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의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물 인터넷. 자, 사물 지능 통신. 요게 아까 뭐라고 했죠? M2M.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구축된 개발 네트워크인 반면에 사물 인터넷은 이런 개별적인 사물 지능 통신망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물 지능 통신망이 인터넷으로 상호 연결된 것. 자, M2M이 사물과 사물 간의 양방향 통신을 한다고 했어요. 1대1이에요. 자, 근데 사물 지능 통신이 아닌 사물 인터넷은 뭐냐? N-대-N의 통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엔 N-대-N의 통신을 하고 있다. 자, 센서와 액추에이터, 액추와 센서가 모든 사물들끼리 서로 연관되어서 데이터를 통신하고 그것들을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새로운 가치, 어떤 새로운 경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이렇게 사물 인터넷, 사물 모바일 앱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러한 앱을 이용해서 사람들끼리 모두 자료를 공유하고 이 방이 좋대. 저쪽 집, 저쪽 차가 굉장히 친절하대. 이렇게 SNS 효과를 이용해서 공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물 통신과 사물 인터넷의 개념적인 차이를 다시 한번 되짚겠는데요. 자, 사물 통신, 사물 지능 통신. M2M이죠. M2M 같은 경우는 사물과 사물의 1대1 통신을 하지만 사람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사람은 관리자.
측면이 있다고 보면 되죠. 예. 자, 공장 시스템의 관리자. 요 사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제어하거나 모니터링 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 꼭 관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물 인터넷에 있어서 사람은 사물과 서비스 간의 동등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사물을 관리하거나 제어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물과 사람끼리 서비스끼리 공유하고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만물 인터넷이라고 이제 좀 더 사물 인터넷을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죠? 사람 그리고 things. 여기에 또 뭐가 추가됐죠? 프로세스와 데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 결국엔 사람과 사물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연결하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 비즈니스적인 프로세스, 경제적인 흐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고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IoE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AI, OE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과 IoT의 결합. 자, IoT가 뭐 지능적으로 뭐 사물들끼리 연결 통신하지만 예측도 하고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최적화되게 행동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게 이제 IoE까지도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1차시 사물 인터넷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